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앞으로의 협력 계획을 담은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정상들은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환영하고 한 아세안 교역 확대와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줄이는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법 국회 통과를 전제로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11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와 국민건강 컨퍼런스 토론을 개최했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막기 위해 국민의 질문을 받고 또 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자세한 내용은 날씨학 개론에서 알아봅니다. 우리 몸에 간은 독소 해독부터 소화까지 다양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간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간암은 침묵의 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정기적인 검진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간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지난 30년 동안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의 상세한 협력 계획을 담은 이른바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정상들은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의 문안 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한 아세안 교역 확대와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표준화센터와 산업혁신기구 등 다양한 한 아세안 협력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스마트시티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아세안 국가에 대한 무상 원조를 2배 이상 늘리고 한 아세안 협력기금도 2배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녁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위해 각국에서 모인 정상을 환영하는 만찬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녁 메뉴마다 또 이날 열린 공연에서도 화합과 미래의 메시지를 담아 아세안 각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은은하게 울리는 성덕대왕 신종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아세안 각국 정상과 배우자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성덕대왕 신종 모형에는 한 아세안 11개 나라가 손잡은 모습, 정상회의 엠블럼을 홀로그램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만찬에서 후식으로 선보인 떡은 우리와 아세안 10개 나라 쌀을 섞어 만들었습니다. 쌀이 주식이라는 같은 뿌리 위에서 다양함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하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환영 인사와 식사로 하나를 강조했다면 문화공연에서는 평화와 희망을 함께했습니다. 사람이 진실로 마음으로 만나면 천만리 떨어진 곳도 한 집처럼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은 아세안 각국의 전통 몸짓을 현대적 감각으로 담았고 5G와 모션 캡처, 혼합현실 미디어 기술로는 실제와 가상을 넘나드는 새로운 차원의 미래를 선보였습니다. 희망의 정말 가장 놀라운 그 놀라운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순식간에 모두에게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정상들이 함께 참가한 마술에서는 함께할 희망을 이야기했고 우리와 아세안의 악기와 목소리로 함께할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정상회의 만찬은 여러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청와대는 국민과 함께한다는 의미로 이번 행사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 가입자가 앞으로 6년 안에 세계 모바일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스웨덴 통신업체 에릭슨은 보고서에서 5G 가입자가 올해 말 1,300만 명에서 2025년 말 26억 명으로 늘어 전체 모바일 가입자 가운데 29%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세계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중에서는 5G가 4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모바일 통신 기술 가운데 가장 빠른 확산 속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발표를 두고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하자 일본 정부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국내 상황을 의식한 대응으로 보이지만 더 크게 확산하는 것은 일단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합의 발표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 스스로 수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韓国側が輸出管理の現状の問題点について改善に向けた意欲を示していると受け止めることができると判断しております。 이에 청와대가 왜곡 발표라고 강하게 항의하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밤중 SNS에 짧은 글을 올려 반박했습니다. 당시 수출 규제 3개 품목에 대한 앞으로의 방침을 발표했고 그 골자는 사전에 한국 정부와 조율했다는 겁니다. 조율했으니 문제없다는 취지지만 무슨 내용을 어떻게 조율했다는 설명은 빠져 있습니다. 청와대가 경제산업성 발표를 문제 삼아 항의하자 일본 정부가 한국 입장을 이해하며 부풀린 점에 대해 사과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간단하게 부인했습니다. 政府として謝罪した事実はありません。 한국에 굽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정부로서라는 전제를 달아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우리 정부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한 지적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애매한 표현으로 부인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지적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의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韓国側の発信の一つ一つについ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生産的ではない、このように考えます。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는 한국 때리기가 자국 내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점과 어렵게 만들어진 지소미아 종료 연기 상황을 확실한 연장으로 끌고 가려는 의지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한일 관계 소식통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의식해 한국의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일본은 물론 미국도 지소미아 연장을 원하는 만큼 불필요한 갈등 상황은 일본 정부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과 일본이 재개하기로 한 국장급 정책 대화와 관련해 재개 이외에 합의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정책 대화에서 상호 간 수출 체제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정책 대화가 수출 규제 강화 조치의 철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정책 대화 개최 시기와 의제는 추후 과장급 준비 회의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경제산업성이 22일 발표한 내용이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해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외교성의 문제인이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적으로 줄이는 계절관리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핵심 대책인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기는 내년 2월로 늦춰졌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에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안이 통과해야 시행 가능합니다. 수도권 지역에 한해 실시하고 내년 1월까지는 중점 홍보합니다. 이후 2월부터 본격 단속하도록 서울, 인천, 경기도와 합의하였습니다. 운행 제한 대상도 전국 5등급 차량에서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으로 당초 계획보다 완화됐습니다. 또 5등급 차량이라도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수도권과 6개 특별시, 광역시 행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공용차와 자가용 차량이 포함됩니다. 정부의 중점 관리 대상 중 하나는 사업장 미세먼지입니다.
민간 점검단을 내년에 1000명까지 늘리고 이동식 측정 차량 14세트, 무인 비행선 2대 등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 27만 개 전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 설치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저소득층과 5개 근로자 등 253만 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됩니다. 현행 3일 단기 예보에서 이번 주부터 초미세먼지 주간 예보를 제공하되 늘어나는 4일은 낮음과 높음 2등급으로 알리게 됩니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규모는 이번 주 겨울철 전력 수급 계획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온실가스 연부를 통해 2018년 전 지구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가 407.8ppm으로 전년 대비 2.3ppm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이번 연보를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 동위원소 측정을 한 결과 화석연료나 자동차 등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 원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페테리 탈라스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 협정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농도는 감소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약속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안면도 기후변화 감시소의 관측 결과 2018년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는 415.2ppm으로 2017년 대비 3ppm 증가해 전지구 평균값보다 높았습니다. 지난 11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와 국민건강 컨퍼런스 토론을 개최했는데요. 제목은 국민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였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나와서 발표도 하고 또 국민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당시 발표됐던 자세한 내용과 함께 국민이 궁금해했던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보도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컨퍼런스 토론 결과 좀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루지 못했는데요. 이번 미세먼지 국민건강 컨퍼런스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이날 행사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께서 앞으로 대기질이 개선되어 국민이 걱정 없이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기 전까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 제시된 컨퍼런스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때 환경부에서는 저 국민 행동 요령을 따르도록 공고해 왔죠. 네. 뭐 예를 든다면 외출할 때는 무조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을 하거나, 예, 무조건요. 네,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해서 환기나 실내 물 청소 등 하기. 또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활동량을 줄이도록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일률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농도 기준이라든가 개인별 연령,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를 했죠. 또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기 공기 청정기나 환기 시스템 사용에 올바른 정보도 제공을 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 기준이나 개인별 연령, 건강 상태에 따라서 외출이라든가 운동 등 신체 활동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죠. 네, 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미세먼지에 대응해야 되는지 또 자세하게 권고를 한 것 같은데요. 네. 또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그 미세먼지 위험성에 대한 인지를 주고자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2017년이었죠. 상반기에 개최되었던 서울 지역 마라톤 대회가 31개였는데요. 네. 이 중에 10개 대회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일 때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운동을 하면 더 많은 양의 미세먼지를 흡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나빠지거든요. 이것은 불편함보다 미세먼지 위험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이에 이제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는 대기 오염에 단기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질병을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죠. 발제자로 나온 정혜관 성균관 의과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심내혈관과 호흡기 질환 발생과 사망 증가는 이미 알려져 있다라면서 최근에는 우울증이나 치매 등 다양한 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초래하는
위험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라고 공개를 했죠. 사실 대다수의 그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뭔가를 태워서 나오는 산화 손상 물질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전신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대기 오염이 허혈성 심장질환 40%, 뇌졸중 40%, 만성 폐쇄성 폐질환 11%, 폐암 6%, 또 호흡기 감염 순으로 많이 발생시킨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미세먼지에 단기간 노출되면 또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든가 파킨슨시병 같은 입원이 증가를 하고요. 편두통이 악화된다거나 뇌전증, 발작 유발, 자살 시도 증가 등이 나타났고요.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총 사망률 증가, 뇌졸중, 폐암 발생률과 사망률들이 증가했다고 해요. 네, 이 미세먼지가 정신 건강뿐만이 아니라 생명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토론 결과를 보면요,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하자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열량이나 또 건강 상태 등에 맞춰서 착용하자,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노인이라든가 임산부, 뭐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분들과 일반인을 좀 구분을 해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을 권고하는 기준을 구분을 했죠. 적정한 보건용 마스크 사용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건강 의료에 필요한 경우에 이때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과도한 보건용 마스크 착용에 따른 어떻게 보면 경제적 부담, 또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불안감을 조성한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컨퍼런스에서는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먼저 이제 보건용 마스크와 일반 마스크의 차이점, 또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것을 써야 하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 의학 전문가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대답한 걸 보면, 첫째, 일반 마스크는 이제 미세먼지 차단율이 절반에 못 미친다. 따라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 무조건 수치가 큰 마스크를 고집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통상 우리가 많이 쓰는 게 KF94, KF80 두 가지가 있는데, KF94는 이제 미세먼지 차단 성능이 뛰어나긴 해요. 그러나 호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으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승하거든요.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는 KF80 정도 그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만 착용하더라도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데는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이, 앞서 뭐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지만, 보건용 마스크를 미세먼지가 정확히 어떤 수치일 때, 어느 농도일 때 착용해야 하는지 그 여부였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게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었고요. 또 국가기후 환경위에서도 가장 많이 고민하고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미세먼지, 이게 초미세먼지죠. 나쁨 기준이 지금 세제곱미터당 36 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입니다. 이때 노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기저질환자 등, 그러니까 건강 취약계층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을 이분들도 호흡곤란이 온다거나 두통 등 불편감이 많이 있다면 마스크를 벗으시고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옛날과 달라진 것은 일반적인 성인입니다. 성인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초미세먼지 기준이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 정도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나쁨이더라도요. 네, 외출이나 신체 활동을 평상시처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갖다가 제시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50에서 75 마이크로그램 구간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한데, 그렇더라도 정상 생활을 하는 게 좋고요. 75 마이크론이 넘으면 이거는 좀 매우 나쁨이 되죠. 이런 경우는 일반인도 과도한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기준과 자신의 어떤 연령, 또 건강 상태 이런 것 등을 고려를 해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나쁨 단계이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꼭 반드시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 자, 이런 권고안을 두고 반박 의견도 나왔다고요? 사실 성장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인보다 신체 기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세먼지 같은 유해 물질에 취약하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 같은 경우요. 그런데 이제 국가기후 환경에는 일단 50 마이크로그램까지는 초미세먼지죠. 어린이가 일단 마스크 없이 신체 활동을 해도 좋다는
권고안을 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했는데 이제 어린이나 학생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이 있거든요. 예. 여기서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경우에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세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도 좀 나왔죠. 예. 네. 그 이외에도 뭐 그동안은 확실한 정답이 없었던 실내 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세먼지에 따라서 네. 그런 가이드라인도 제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바깥에 미세먼지가 나쁘더라도 실내 환기는 필수다. 이렇게 이제 권고를 했죠. 예. 왜냐하면 장시간 실내 환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폼알데하이드라든가 또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이런 물질들이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미세먼지가 좋거나 보통 이런 날에도 하루에 3번, 한 번에 30분 이상 환기를 해야만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다고 제안을 했고요. 예. 실제로는 나쁜 경우입니다. 초미세먼지가 36에서 75 사이인 날에도 하루에 3번, 최소한 10분씩 짧은 환기를 하고 네. 특히 음식물을 조리한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제안을 했죠. 예, 네. 그러니까 하루 3번씩 환기를 시키는 것은 공기질과는 별개로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요. 자, 미세먼지를 줄이는 생활 속의 실천 방안도 제시됐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소개해 주시죠. 일단 차량은 좀 나쁜 날은 좀 우리가 이부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부제를 좀 꼭 지켜주시고 가까운 거리는 좀 걷고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이제 공회전이나 과적은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게 친환경 운전 습관인데 이런 걸 좀 네. 지켰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소각량 이제 불법 소각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를 한 20도 정도 유지하면서 낭비되는 전력을 줄였으면 좋겠다. 예. 좀 마지막으로 불법 소각이나 불법 배출을 본 경우에는 좀 바로바로 신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참 어느새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됐다는 현실이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이런 국민과 소통하는 컨퍼런스는 참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음 컨퍼런스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우리 환경이 좀 나아진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해 과학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교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민생활과학기술 포럼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가 건강해주는 영향과 이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전자담배가 청소년 호흡기 건강해주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또 보건 분야 전문가와 시민 대표가 함께 참여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멈추거나 기능이 떨어져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을 최대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은 지난 2006년부터 12년 동안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 심장정지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1.9에서 3.3배 높게 나타났으며 뇌기능 회복률은 최대 6배 이상 높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 관계자는 심폐소생술 실시는 환자의 생존율에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며 환자를 발견하면 119에 바로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NS 유명인을 활용해 직접 사용한 후기 형식으로 광고를 해온 업체들이 억대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주로 국내외 유명 화장품 업체와 미용기기 업체들이었는데 후기 형식의 광고가 적발된 것만 4,100여 건이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SNS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다이슨 고데기에 관한 글입니다. 본인이 자주 사용한다면서 집에서 자연스럽게 머리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좋은 평가가 길고 자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시물은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상 광고 글입니다. 이렇게 흔히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SNS상의 유명인을 활용해 사용 후기 형식의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화장품과 미용기기 등 업체 7곳에서 지난 2017년부터 4,100여 건 넘게 이런 방식의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업체는 물론
랑콤과 입생로랑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로레알 코리아도 적발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7개 업체가 후기 형식 광고의 대가로 지급한 현금과 물품은 1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공짜로 제품을 주거나 현금을 제공하고도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즉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모바일 SNS상의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플루언서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해나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적발 과정에서 대부분 업체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2억 6,900만 원 부과했습니다. 다만 로레알 코리아는 게시물의 22%가량을 여전히 고치지 않아 법 위반 사실을 알리는 공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SNS를 활용한 광고에서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표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 세계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사이언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지구촌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용자의 DNA를 분석해 먹을 음식을 추천해주는 팔찌입니다. 시리얼의 바코드를 팔찌에 읽히자 먹어도 된다는 의미의 초록색 불빛이 나타납니다. 다른 시리얼을 갖다 대자 이번에는 제품을 먹지 말라는 의미의 붉은색 불빛이 뜨네요. 동시에 스마트폰에는 먹어도 되는 대체 식품들이 여러 개 나타납니다. 영국의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이 제품은 당뇨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 설탕이 덜 들어간 음식을, 고혈압 유전자가 있는 사람에겐 저염식을 추천합니다. 이 팔찌는 식품 50만 개의 바코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팔찌 가격은 한국 돈 12만 원이고 DNA를 분석하는 데는 6만 원이 든다고 하네요. DNA 분석을 하려면 입속을 면봉으로 긁어야 하는데 1시간이면 모든 분석이 끝난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습니다. 태블릿 PC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자 눈앞에 게임 캐릭터가 나타납니다. 네모난 블록으로 만들어진 소가 서로를 들이받기도 하고 커다란 사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화면에 나타나는 캐릭터에 몰입하며 즐거워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신 기술로 개발된 게임 마인크래프트 어스입니다. 다양한 블록을 가지고 여러 구조물을 만드는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출시 10주년을 맞아 증강현실 게임으로 다시 태어난 건데요. 이 게임은 다음 달 전 세계에 정식 출시될 예정인데 지금도 미국과 영국, 한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초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앞 광장입니다. 성탄절을 한 달 앞두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있네요. 길이 26m에 달하는 길고 곧은 줄기를 자랑하는 가문비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이탈리아 북부 발다스티코 지역에서 가져온 나무입니다. 지난해 발다스티코에 대형 폭풍우가 닥쳐 나무 1,400만 그루가 쓰러졌는데요. 그때 사라진 나무들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이 가문비 나무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세운 겁니다. 최근 기상이변뿐 아니라 지구온난화가 가속하면서 가문비 나무는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줄고 있는데요. 올해인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기후변화와 환경보호를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지구촌 사이언스였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길고 긴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렸던 강원 산간 지역은 적지 않은 눈이 쌓여 완연한 겨울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젓갈색 단풍이 산 아래에 남았는데 꼭대기는 이미 한겨울 세상입니다. 겨울이 가장 빨리 찾아오는 강원 산간 지역. 오전부터 굵은 쌀아기 눈이 쉴 새 없이 날리고 어느새 설악산은 하얀 눈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쌓인 눈에 발이 빠지고 잎사귀 떨어진 나뭇가지엔 눈부신 눈꽃이 맺혔습니다. 험한 계절이 다가오며 인적 드문 산간도로도 하나둘 끊기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 눈이 많이 내리면서 혹시 모를 안전 문제와 제설 때문에 설악산으로 올라가는 도로 가운데 하나인 미시령 옛길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산 정상에서 보내온 영상은 이미 한겨울 세상. 중청과 소청, 대청 어디나
순백의 설경이 펼쳐집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입산이 통제됐지만 정상에 남은 국립공원 직원들은 이때가 가장 분주합니다. 탐방객 응대하는 데 정신이 없고 네. 또 탐방객 응대 없는 그러니까 통제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 밀려있던 이제 탐방로 정비 업무나 시설 정비 업무, 대피소 관리 뭐 이제 이런 걸 하죠. 어느덧 시작된 춥고 긴 겨울. 첫 대설특보와 함께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겨울 준비를 재촉하는 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독소 해독부터 소화에 이르기까지 간은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간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남순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암은 뭐 여러 가지 암들도 있지만 사망률이 참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간이란 특히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궁금하고요. 간암은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가요? 간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몸의 에너지 관리 센터 역할을 하는데요. 예. 우리가 음식을 섭취한 다음에 그것이 장에서 그 위장 기관에서 흡수되고 그런 영양소를 저장하고 이 영양소를 다른 필요한 물질로 가공해서 온몸의 세포로 분배합니다. 예. 그리고 알부민이나 혈액 응고인자 같은 중요한 물질들을 만드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독소를 분해하는 해독작용의 역할도 해서 우리 몸에 들어온 약물이나 술, 기타 독성 물질들을 분해하고 대사해서 배설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제거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뿐 아니라 면역 글로불린이나 면역 보채 같은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의 면역 작용을 담당하고 담즙을 만들어서 지방의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네. 이렇게 중요한 장기인 간에 악성 종양이 발생하게 된 것이 간암입니다. 간에 생기는 악성 종양은 간세포암, 그리고 담관암, 그 밖에 림프암, 전이성 간암 및 혈관 육종 등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암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간세포암을 지칭합니다. 예. 네, 2016년 이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간암의 사망률이 10만 명당 21.5명으로 이 암 중에 폐암에 이어 두 번째라고 들었습니다. 이 간암에 걸리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간 질환의 원인은 비형간염 바이러스입니다. 예. 네. 많이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서구 유럽과 일본 등에 비해 비형간염 유병률이 아직 높습니다. 물론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국민 백신 접종으로 지금 젊은 연령층에서는 그 비형간염 보유자 비율이 매우 낮아졌지만 아직 40대 이후의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비율을 보입니다. 그 밖에 빈번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간염과 시형간염,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심한 지방간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만성적인 간 손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염증 반응과 동반된 면역 반응이 반복되어 예. 간 섬유화가 진행되고 심한 만성간염이나 간 경변증 상태가 되면 간암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보통 간암의 원인 하면은 과도한 음주만을 떠올리는데 B형이나 C형 같은 만성적인 바이러스성 간염도 주된 원인이 되는군요. 물론 예. B형간염과 C형간염이 많이 치료가 잘 되고 있고 예. 약제들이 좋은 약이 나와서 줄고 있긴 한데요. 아직까지는 알코올성 간염들이 문제가 되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B형간염이 1위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간암의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크기가 작은 간암의 경우에는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그 종양의 크기가 커지고 혈관이나 림프샘 등에 침범하는 등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는 네. 복부 불쾌감이나 통증, 경미하게 그리고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심한 피로감과 쇠약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더 심해져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간 기능 악화, 황달, 복수, 간성 혼술 증세 같은 것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간염이나 간경변의 위험성이 있는 위험군에서는 면밀한 간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통해
간암을 초기에 그리고 작을 때 예.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앞서 뭐 간암 원인으로 이제 B형 간염, C형 간염 말씀하셨는데 최근 발병률이 좀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간암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가요? A형 간염 자체가 간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A형 간염은 대부분 급성으로 발병했다가 거의 대부분 호전되기 때문에 만성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기존의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간염 환자 혹은 알코올성 간경변증 같이 간이 취약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 경우에는 예. 간 소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간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대부분이 이 간경변증과 같은 기저 질환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상관관계가 꽤 큰가요? 그렇죠. 예. 그 간경변증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간암 발생률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간경변증 환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경화된 간세포에서 다양한 외적, 내적 요인에 의한 면역 반응과 네. 그리고 여러 다양한 발암 기전으로 인해서 간암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유자나 경증의 만성간염 환자보다 더 자주 진료하고 검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초기에 간암 발생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네, 그렇지 간암은 이 단계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크기가 작을 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크기가 작은 간암이 한계가 있을 경우 수술이 원칙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물론 조금 크기가 크더라도 간 상태가 나쁘지 않고 수술이 가능하면 여러 나이나 간 상태를 고려해서 수술로 간을 절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 또한 지름 1cm 미만이 작은 간암의 경우에는 요즘은 고주파 치료를 통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간암의 크기가 작으면서 간경변증의 상태가 나빠서 복수가 차거나 간송원수가 반복되는 등 비대상성 간경변증이 동반되었다면 간이식을 통해 아예 간을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기를 지나 중간 단계의 경우에는 대부분 간암 화학 색전술을 시행합니다. 대퇴동맥 혈관을 통해서 간 동맥으로 항암제와 색전 물질을 직접 주입하는 시술입니다. 예. 그 이후 단계가 더 진행돼서 수술이나 간암 화학 색전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부항암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맞춤형 면역치료요법 등이 개발 중으로 미래에는 면역치료가 또 다른 중요한 치료법의 하나로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치료를 받아도 간암이 다시 발생할 확률이 꽤 높다고요? 간암이 생기는 분들이 대부분 간경변 환자고 기존에 예. 간이 나쁜 분들이기 때문에 네.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발할 경우가 매우 높은데요. 네. 근치요법인 수술을 해도 2년 재발률이 40% 이상일 정도로 재발을 잘하는 암이 간암입니다. 재발했을 때 수술이 가능한 경우면 절제술을 재시행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어려우면 단계를 하나씩 높여서 수술이 가능했던 환자는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반복 그리고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할 수 있었던 환자는 경부항암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나씩 높여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예. 재발 여부를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는 간암 치료 후에도 주기적인 CT나 MRI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네, 뭐 일단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과도한 음주를 줄이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실 텐데 또 다른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바이러스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백신을 통해서 접종을 통해서 바이러스 감염을 항체를 만들어서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C형 간염의 경우에는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혈액이나 분비물을 통한 감염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사침은 한 번만 사용하고 예. 부적절한 섬접촉, 문신이나 피어싱 같은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명이 사용하는 손톱깎이나 면도기 사용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예. 또한 알코올성 간경변증 예방을 위해서 과도한 음주를 자제하고 알코올성 간질환이 발생하면 절대 금주해야 합니다. 네. 대부분 간암의 원인이 심한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이기 때문에 이런 병을 가진 환자는 주기적으로 간 전문의를 찾아서 본인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주기적으로 간암 수치 검사와 초음파나 CT 등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여 간암 발생을 미리 모니터하고
만약에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예방법 들어봤는데요. 간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는 침묵의 질병인 만큼 조기 검사를 통한 정기적인 발견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염은 감염이 되더라도 C형 간염을 제외하고는 만성화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회복되기 때문에 지나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요. 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평소에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위생적인 음식 섭취와 혈액을 통한 감염 경로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본인의 노력만으로도 예방이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A형 간염과 B형 간염은 반드시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